안녕하십니까, 정재환입니다. 자, 이번에는 선화증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을 하다 보면은요, 무조건 발생하게 되는 선화증권. 자, 그래서 내가 처음 무역 업무를 시작했다라고 했을 때 선화증권이라는 말을 계속 듣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무엇이냐? 뭔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이해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잘 모르죠? 오늘은 그런 부분을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초 용어 설명 영상 있죠?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야 됩니다. 먼저 선화증권, 선화증권, Bill of Lading 같은 말입니다. 뭐 선화증권이라고 하기도 하고 선화증권이라고 하기도 하고 영어로는 Bill of Lading, 그래서 흔히 BL이라고 말합니다. 이 선화증권은요, 기본적으로 운송 서류입니다. 자, 그래서 선사 혹은 포워더와 운송 주선업자죠. 운송 계약을 체결하면 나오는 운송 서류,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서류를 선화증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하나씩 알아볼까요? 선적 서류, 운송 서류, 선화증권, 이런 단어를 계속 보게 될 겁니다. 이게 다 같은 말 같기도 하고 다른 말 같기도 한데 또 우리 부장님이나 과장님이 이 용어를 섞어 쓰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뭐가 다르지? 자, 이런 부분들을 먼저 정리를 할게요. 가장 먼저 선적 서류가 무엇이냐? shipping document라고 합니다. 자, 먼저 선적 서류라고 하면은요, 물품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다 말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거래를 하는 무역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다 선적 서류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 대표적인 3대 선적 서류는 송장, 보험 서류, 운송 서류가 있습니다. 그럼 선적 서류는 무역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다 통칭하는 말이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3대 선적 서류라고 하면 이렇게 3개가 있구나. 자,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자, 송장이라고 하면 뭡니까? 인보이스죠. 더 정확하게는 커머셜 인보이스. 자, 그래서 송장 혹은 상업 송장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줄여서는 CI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송장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고 인보이스라고 말하는 경우도 많고 정식 명칭은 커머셜 인보이스인데 줄여서 CI라고 하는구나. 자, 그럼 송장은 무엇입니까? 거래 내역서예요. 자, 셀러, 매도인이 자유롭게 작성하는 거래 내역서, 명세서. 자, 그래서 누가 누구한테 어떤 물건을 어떤 조건으로 얼마에 어떻게 팔았는지가 자유롭게 기재되는 물품의 내역서를 의미합니다. 자, 이것을 송장이라고 하는구나. 자, 보험서류는 말씀드릴 필요도 없죠. 기본적으로 무역은 운송이 포함되기 때문에 운송 중에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책임에 관련하여서는요, 역시 지난 영상이 인코텀즈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수는 아닙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대부분 무역하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운송 중에 물품에 발생할 수 있는 멸실 또는 손상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나오는 서류, 보험 서류가 있구나. 자, 그러면 보험 서류라고 했을 때는요, 다시 대표적으로 인슈어런스 팔리시, 우리는 이것을 보험증권이라고 하고요. 보험증권은 너무 내용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약식으로 발행되는 보험서류를 인슈어런스 서티피킷이라고 합니다. 보험증명서. 이번 영상은 어디까지나 선화증권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쪽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3대 선적서류 중 마지막은 운송서류입니다. 자, 운송서류는 뭐예요?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발행받는 서류를 말합니다. 운송과 관련하여서는요, 물품을 보내는 자 컨사이너, 송하인이 있고요. 그 물품을 실제 운송해 주는 자 캐리어, 운송인이 있고요. 그 물품을 받는 자 컨사인이, 수하인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물품을 보내는 자 송하인은요, 이제 셀러가 되는 경우가 가장 많을 거고요. 물품을 받는 자 수하인은요, 바이어가 되는 경우가 가장 많을 거고. 자, 그럼 운송인은 대표적으로 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선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하면 선사가 운송인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요즘은 그 운송 주선업자 포워더와 많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포워더와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하면 포워더가 이제 운송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추가한다라고 하면요, 선사를 법에서는요, 실제 운송을 담당한다라고 하여서 실제 운송인이라고 하고요, 포워더는요, 실제 운송을 담당하진 않지만 이제 계약을 받고 그 운송을 책임진다라고 하여서 계약
운송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참고 삼아 알아두세요. 그럼 운송서류와 도대체 BL은 어떤 관계이냐? 자, 운송서류는 크게 해상운송서류와 항공운송서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해상운송서류는요, 법적으로 용어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선하증권 아니면 해상화물 운송장입니다. 자, 그래서 선하증권을요, 일본식 한자죠. 우리나라 한자인 선화증권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흔히 BL, 빌 오브 레이딩이니까요. 빌 오브 레이딩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하증권과 선화증권은 같은 개념이구나라는 걸 이해하시면서요. 운송 서류 중에서 해상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이라 때 받는 서류 중 가장 대표적인 건 선하증권이 있고요. 자, 다음에 시웨이 빌이라고 하여서 해상화물 운송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해상운송 계약을 체결하면요, 거의 예외 없이 선하증권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시웨이 빌은 무시하세요. 해상화물 운송장 시웨이 빌에 대해서는 다시 다음 기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항공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발행받는 항공운송 서류는 에어웨이 빌 또는 에어 컨사이먼트 노트라고 합니다. 자, 해상운송 서류는 선하증권 아니면 해상화물 운송장이라고 했죠. 이 두 개는 완전히 다른 서류입니다. 항공운송 서류는 에어웨이 빌 아니면 에어 컨사이먼트 노트라고 했죠. 이 두 개는요, 기본적으로 완전히 같은 서류입니다. 다만 국가에 따라 용어를 달리 사용할 뿐이지 법적으로는 동일한 서류를 그냥 말을 다르게 하는 것이고, BL과 시웨이 빌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서류구나, 이 정도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운송 서류, 이제 선하증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조금 더 큰 개념으로 운송서류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럼 운송서류, 선하증권은 도대체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운송서류라고 하면 뭐예요? 국내 거래건 국제 거래건 이 물품 좀 저기로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발행받는 그 서류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운송서류는 즉 이게 택배 운송장도 똑같습니다. 모든 운송서류는 공통적으로 두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운송계약서예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택배 거래 생각해 보겠습니다. 택배 보낼 때마다 아니면 퀵서비스, 급하게 퀵서비스 보낼 때 항상 운송계약 하시나요? 계약서를 1조부터 100조까지 다 작성하시나요? 아니죠. 여러분 택배 보낼 때는 뭐예요?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어떤 물품, 요 정도만 적으면 이제 택배 기사님이 와서 뭐예요? 한 장 북 뜯어서 이제 물품에 붙이고 한 장은 여러분 주죠. 그게 운송 서류라니까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택배 보낼 때 계약 작성하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데 운송 계약은 성립이 됐습니다. 왜요? 그 운송 서류에 적힌 내용이 운송 계약서의 기능을 하거든요. 자, 똑같습니다. 해상 운송 계약을 체결하면 요 BL이라는 즉 선하증권이라는 운송 서류가 나오죠. 별도의 운송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어떤 물품인지 그 내용이 적혀 있고요. 정식 선하증권을 보시면 물론 요즘은 많이 이제 생략되기도 하지만 이제 뒷면을 돌려보시면 깨알같이 약관이 적혀 있습니다. 이 운송서류에 기재된 내용으로 운송계약이 체결되었다라고 증빙을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운송계약은요,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이 운송서류가 계약서의 기능을 합니다. 택배 운송장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화물수취증 혹은 화물수령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택배 보낼 때요, 여러분이 이제 바리바리 이제 짐을 싸서 이제 테이프로 딱 붙이죠. 그럼 기사님이 와가지고 야, 이거 어떤 물품이야? 내가 확인 좀 해볼까? 라고 해서 테이프 북 뜯고 열어봅니까? What the fuck? 아니죠. 어떤 물품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택배 운송장에 이것은 옷입니다, 책입니다, CD입니다 이렇게 적으면 뭐예요? 기사님 운송장 보고 이거 옷이네, 이거 CD네, 책이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똑같습니다. 우리들이 보통 물품을 보낼 때는 이제 컨테이너로 보내면서 컨테이너 실링 작업이라고 합니다. 봉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운송인이 와가지고 컨테이너를 열어봅니까?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물건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요. 여기 지금 어떤 물건 보냅니다라고 물품 명세가 적혀있죠. 자, 그러면 뭐예요? 운송인은 송환한테 이 선하증권에 기재된 그 물품을 수령하였다라는 영수증으로서 이 운송서류가 기능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택배 운송장도 항상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운송서류는 운송계약서와 화물수취증 혹은 화물수령증으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선하증권은 결국 일반적인 운송서류 다르지 않지 않느냐라고 하는데요. 선하증권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무이한 기능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권리증권입니다. 권리증권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요, 다큐먼트 오브 타이틀이라고 해서
이게 서류죠. 증권. 그리고 타이틀이 뭐예요? 물품의 소유권. 즉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 서류 안의 타이틀, 물품의 소유권이 embodied, 인바디, 한 몸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서류 안에 소유권이 한 몸이 됐다라고 하여서 권리증권이라고 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이 embodied를 뭐라고 번역했어요? 체화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체화가 뭐예요? 몸체자에 될 화자죠. 자, 그래서 뭐예요? 권리. 소유권이 이 다큐멘트 서류와 한 몸이 됐다. 그래서 권리증권이라고 하여서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반드시 이 선화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운송인한테 물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래?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게 뭐가 다르지? 기본적인 운송서류? 뭐 택배 운송장과 뭐가 다를까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택배 운송장 하시면 이제 택배 운송장에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이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럼 택배 기사님이 이제 받는 사람한테 가서요. 정재환 씨 되시죠? 물품 왔습니다. 라고 최소한의 본인 확인만 하고 물품을 넘겨주죠. 택배 기사님이 정재환 씨 맞아요? 그러면 택배 운송장 원본을 돌려주세요라고 말을 합니까? 아니죠. 하지만 선화증권은 다릅니다. 이 서류를 가지고 있는 자가 물품의 소유권자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 선화증권에 정재환이라고 적혀 있으면 뭐예요? 이제 운송인이요. 정재환 씨 맞으시죠? 네. 그러면 선화증권 원본을 반환하라고 합니다. 이 선화증권 원본을 반환해야 내가 물건을 찾을 수가 있어요. 왜요? 이 선화증권이 그대로 물품의 소유권으로서의 기능을 하니까. 자, 그래서 뭐예요? 이 선화증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물품을 가지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선화증권 잊어버리면 뭐예요? 물품 못 찾습니다. 물품 잃어버린 거랑 똑같은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환호음 기억나시나요? 환호음은 뭐예요? 돈을 받아야 될 자가 보통 셀러죠. 돈을 받아야 될 자가 돈을 줘야 될 자, 보통 바이어가 되겠죠. 달라고 청구하는 청구서로서의 기능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환호음은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나요? 아니죠. 내가 돈을 달라고 청구하는 그 청구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면 뭐예요? 줘야 되는 입장을 환장하는 거죠. 이 환호음 편도 분명히 영상을 좀 참고하셔야 됩니다. 환호음은요, 이 선화증권과 같이 움직입니다. 셀러가요, 선화증권과 환호음을 같이 보냅니다. 자, 그러면서 뭐예요? 이 선화증권 받고 싶어? 바이어는 당연히, 매수인은 당연히 선화증권 받고 싶죠. 이 선화증권이 있어야 물건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뭐예요?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이 선화증권 받고 싶으면 이 환호음도 같이 받아라 라고 하면서 환호음에 결제를 시키고 선화증권을 넘겨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역거래에서는요, 선화증권이 권리증권으로서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환호음과 함께 결제와 연계하여 발전할 수 있다라는 그 특징을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아마 그 운송인에 따라 생긴 게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요, 큰 틀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선화증권은 법정 기재 사항이라고 하여서 법으로 반드시 기재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 어느 운송인이 발행돼도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어도 큰 틀에선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선화증권의 내용을 하나 짚어가면서 뭐예요? 이 선화증권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먼저 설명드렸습니다. 선적서류, 운송서류, 선화증권 이 부분에 대해 이해를 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